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희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의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에서 살펴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일가족 살해범. 참 가슴 아픈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제였습니다. 15일 오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50대 용의자는 바로 그 집의 용의자였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게 끔찍한 사고가 또 발생을 했는데 네. 용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노인 2명, 50대 여성 1명, 20대 여성 1명, 10대 여성 1명, 무려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네. 시신 주변에는 수면제가 있었고요. 네. 시신의 목 부위에는 목절림 흔적도 발견이 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50대 남성이 그 일가족의 가장이었다고 보고 부모와 아내,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붙잡아 입건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앞서 오전 9시 55분경에 자신의 누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네.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봐서 누나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겠죠. 네. 그래서 동생 상태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건 현장에서는 이제 남성이 직접 작성한 메모도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네. 메모에는 내가 범행을 저질렀다, 나도 죽겠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흉기나 둔기에 의한 어떤 타살이나 충격적인 그런 공격 흔적은 없었고 네. 수면제를 타먹여서 잠들게 한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아내, 자녀 2명까지 전부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했다. 가족 모두에게 수면제를 어떻게 먹였을까요? 네, 그게 참 특이한데요. 네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발견을 했을 때 그 아파트 자택의 각자의 방에서 네. 자신의 침대에서 가지런히 누워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외부 침입 흔적이라거나 다툰 이런 어떤 흔적이 저항의 흔적이 없었군요. 네, 그런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특이한 점이 네. 이 집 내부에서 빈 이제 요거트 병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렇군요. 네, 경찰은 남성이 요거트에 수면제를 타서 가족들에게 먹인 뒤에 가족들이 잠든 상태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 외에 다른 술이나 약물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네네. 아직 정확한 약물 종류라거나 구매 시점은 파악되지 않고요. 남성도 정신과 진료 이력들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는데 네. 현재 1차 부검 후의 소견으로는 전형적인 목 졸림사로 보인다고 나왔는데요. 네. 정밀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장은 범행 후에 광주광역시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용인에서 광주 꽤 먼 거리예요. 근데 멀리 달아나려고 했던 겁니까?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달아난 거죠? 네, 근데 범죄를 숨기고 달아나기에는 이제 특정 장소로 갔다는 게 특이점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이제 범행 직후 무려 네. 4시간 운전 거리인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도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빌라는 남성이 거주하는 또 다른 거주지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은 CCTV 분석과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 추적을 통해서 남성의 동선을 추적을 했고요. 그리고 광주 동부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해서 네. 이날 오전 11시 10분경 빌라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거 당시에 이 남성이 수면제를 이제 과다하게 복용한 상태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네. 그 검거 당시에는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주말 부부로 혼자 지방에 이 광주에 머물면서 네. 일을 해왔는데 사업 실패를 비관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범행을 저지른 이 용인 아파트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나 체납 기록은 없었습니다. 현재 남성은 검거 당시에는 의식이 불분명해서 네.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서 회복된 뒤에는 긴급 체포된 다음에 용인 서부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 그렇게 일가족을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50대 가장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지 궁금한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범행 동기는 이제 피해자의 진술뿐인데요. 네. 부모와 처자식 무려 일가족 5명을 살해했는데 이 남성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계약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고 큰 규모의 채무를 떠안게 될 처지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용인 서부경찰서는 이 남성을 살인 및 존속살인의 혐의로 긴급 체포했는데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남성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에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이라고 고소를 당했고 네. 이로 인해서 엄청난 빚을 지게 돼서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또 가족들에게는 이러한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을 했는데요. 실제로 광주경찰서에는 이 남성을 상대로 해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이 남성이 피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네.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 내용은 이 진술이 전부였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범행 후에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가족들이 집단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수십억 원의 빚을 가족들에게 떠안기는 대신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네.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가족 모두가 동의한 건 또 아닐 거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생명까지 빼앗을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오전 중에 문자로 이제 누나한테 그렇게 남겼다고 하는 것도 네. 문제가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피소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채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모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동기로 받아들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범행의 수단과 경위를 살펴보면요. 단순한 분노라거나 실수라기보다는 사전에 수면제를 준비를 하고요. 네. 그리고 한 사람씩 이제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점에서는 명백한 계획 범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해진 바로는 이 남성의 가정에 별다른 불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요. 가정폭력 관련한 어떤 신고 그런 경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 그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 즉 남성의 어머니가 되겠죠. 네. 할머니가 경로당 회원이었는데 너무 얌전하고 며느리와 아들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하고요. 다른 주민도 이 80대 남편, 즉 남성의 아버님, 숨진 아버지가 되겠죠. 이분도 자식들의 생활비를 낼 정도로 여유로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5명의 일가족을 살해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을 살해한 존속 살인인데요. 마땅히 죗값을 치러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죠. 존속 살인과 부모가 포함한 직계 존속에 대한 살해, 즉 존속 살인에 해당됩니다. 우리 형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요. 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서 일반적인 살인죄보다도 크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요. 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실형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건 단순히 부모만 살해한 것이 아니죠. 네. 배우자와 2 자녀를 포함해서 모두 살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 같은 경우는 특정 강력범죄로 보고요.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되는데요. 구속수사가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네. 가중처벌이 되고 어떤 보석 이런 식으로 풀려날 수 있지 않습니다. 보석에도 네.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를 이용해서 재워놓은 뒤에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이라거나
자필 메모를 남겨서 범행을 인정한 점이라거나 범행 전후의 어떤 정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양형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긴 했지만 본인 진술뿐이라서 경찰 조사는 좀 더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부검 결과는 아까 부검의 1차적인 소견만 나왔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죠. 앞으로 경찰 수사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데 네. 현재는 피해자가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범행 수단과 동기를 파악해야 될 겁니다. 네. 따라서 경찰은 피해자의 이제 자필 메모라거나 휴대폰에 있는 여러 가지 문자,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해서 이 범행이 계획범죄였는지도 발견을 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상황, 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채무 관계, 가족 내 갈등 여부 등을 다 조사해야 될 겁니다. 네. 현재 경찰은요, 이 남성의 금융거래 기록, 그리고 통신 내역, 약물 구입 경위 등을 추적 중입니다. 네. 또 숨진 가족들에 대한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수면제의 종류나 아니면 복용량 등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경찰은 단순히 피해자의 자백,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인 증거 확보, 범행 전후 정황 파악을 통해서 어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네. 범죄의 고의성, 계획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네.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지를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남겨진 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을 예상해서 자신이 살해하는 참극. 이런 위기의 가정이 붕괴하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서 이 비극을 사전에 막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항상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뉴스로 떠들게 되는데 네. 요즘처럼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어떻게 보면 확장 자살, 가족 동반 살해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네. 개인의 어떤 일탈이나 범죄로 볼 수 없고 어떤 사회적인 경고 신호라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흔히 이런 사건에서 보면요, 피해자들은 내가 죽으면 가족이 고통받을 거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것이 가족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이고 굉장히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상은 본인의 절망을 가족들한테 투사하고 맞습니다. 그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에 우러난 판단일 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가정의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신 건강에 대한 어떤 관리 시스템이라거나 위기 가족 지원 제도라거나 네. 어떤 학교나 복지기관 연계 감시 체계가 촘촘히 갖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살이라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막아야 할 공동 과제로 인식을 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어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거든요. 정말 네. 보다 엄격한 처벌도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비상구 강제 개방, 또 항공기 사고입니다. 제주국제공항 할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하던 항공기에서 갑자기 비상구가 열리는 일이 일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아침 8시죠. 네.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출발을 앞둔 에어서울 RS902편에서 네. 비상구가 열리는 사고가 저렇게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관련 영상 보이시는 영상 것처럼 현장의 모습입니다. 네, 비상구 열렸고 비상 슬라이드까지 펼쳐졌죠. 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승객들에 따르면요. 네. 한 승객이 비상구를 갑자기 열면서 기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네. 놀란 승무원들이 그쪽을 향해 뛰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비상구가 열리면서 당연히 비상구에 달려 있었던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졌는데요. 네네. 승객들이 보내온 사진들을 보면 비행기 바깥쪽에서 어떤 이 작업자들이 슬라이드를 다 일일이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이 여성 승객은 앞에서 9번째 열에 앉아 있었다가 네. 갑자기 맨 앞에 있는 비상구 쪽 좌석으로 달려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다행히 기내에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여성을 제지하던 과정에서 승무원 한 명이 넘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이 여성이 갑자기 비상구 개방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답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황당한 그런 네. 이유일 수 있는데 이 여성은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네. 제주도에서 일을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나 봅니다. 네, 그렇죠.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잘 버티셨나 봐요. 이 해당 승객은 당연히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네.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공항 경찰대에 인계됐는데 인계된 후에 국정원하고 제주지방 항공청이 참여한 조사에서 진술을 하기를 폐소 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진술을 했어요. 폐소공포증이요. 이 폐소 공포증이 폐쇄 공포증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다. 네. 폐소 공포증이 맞고요. 이 폐소 공포증이 뭐냐면 어떤 닫힌 공간, 밀폐된 공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나 뭐 터널이라거나 비행기 이런 네. 닫힌 밀폐된 공간에서 일반 사람들보다 지나치게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실제로 이 여성은요. 폐소 공포증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해당 승객은 현재 제주 서부경찰서로 인계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이렇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공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륙전이어서 인명피해 등은 없었습니다만 탑승 중이었던 승객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싶습니다. 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승객 처벌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이 사건 자칫하면은 또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제가 또 이제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했던 네, 경력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다행히 제가 일할 때는 이런 사고는 겪지는 않았었는데 네. 다행히도 이 사건이 이륙 전에 활주로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 만약 이륙 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면 기압차에 의한 어떤 탈락 사고라거나 네. 아니면 기체 손상 같은 심각한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내했던 승객들도요. 갑작스러운 비상구 개방 그리고 네.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또 소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느꼈을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항공기 비상구를요. 고의로 개방한 행위는 명백히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네. 승객의 협조 의무 보시면 항공기 내에서 고의로 장비를 작동시켜서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비상구를 열고 슬라이드까지 전개가 되면은요, 항공기에서는 즉각적인 정비 작업을 해야 되고 네. 또 슬라이드 교체 비용이 또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운항 지연에 따라서 수천만 원대의 손해배상까지 발생할 수 있어서 이 승객은 한 번의 실수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행 중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요. 비상구 개방 자체가 항공기 운항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고요.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처럼 엄격하게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항공기 비상구가 열리는 사건은 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에도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승객이 이륙 직전에 네. 이번에는 호기심입니다. 단순 호기심에 비상구 손잡이를 건드리면서 비행기가 1시간 30분 이상 지연되고요. 네. 공항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소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뭐 또 다른 사건도 있는데요. 네. 지난 2023년 5월 26일인데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가던 이번에는 이미 상공에 있었어요. 네. 비행 중인 아시아나 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의 잠금 장치를 임의로 조작해서 출입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있습니다. 네, 네. 당시 이 항공기는 상공 700에서 800피트, 즉 우리가 미터로 따지면 213에서 243m 항공에 있었는데 착륙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네. 비행 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비행 중에는 비상문이 잘 열리지도 않아요. 기압차 때문에. 네. 근데 이 남성이 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항공기 외부 비상구에 달려있는 탈출용 비상 슬라이드 네. 이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문이 열린 채로 승객들은 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공포였을까요? 어마어마한 소음, 공기압에 의한 어마어마한 네. 소음과 압력을 느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이 돼서 수리비가 무려 6억 4천만 원. 아이고.
정도에 달한 것으로 추산을 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착륙 준비 도중에 이 남성은 착륙 도중에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굉장한 불안감과 초조감을 느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밖으로 뛰어내리겠다 이런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이 항공기에 또 초등학생들이 여러 명 탑승해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9명이 호흡곤란 등을 증상을 보여서 착륙 직후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은 이 아시아나 항공이 이 30대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연히 냈겠죠. 결국에 이 피고는 원고에게 7억 2,700여만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 실제로 다 갚아야 되는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네. 남성은 이제 평생을 살면서 이 손해배상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네, 단 한 번의 실수인데 말이죠. 네. 항공기는 이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인원을 태우고 이동하는 특성상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승객이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네.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차단할 수는 없나, 아예 접근을 못하게. 그런데 혹시라도 또 마장의 비상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또 승객이나 승무원이 쉽게 접근을 해서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차단막 같은 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떤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이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네. 이번 국토교통부는 이번 2023년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 비상문 개방 사건 이후에 기내에서 어떤 이상 행동 식별이나 네. 아니면 대응 절차를 강화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비상문 접근 통제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떤 통제를 강화한다거나 네. 객실 승무원들의 보안 대응 훈련 시스템을 재정비한다거나 네. 제가 이제 승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뭐 테이저건도 쏘고 여러 네. 가지 훈련을 다 받지만 여러 사건을 네.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비상 탈출 슬라이드에서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테이저 건도 쏘고 포승줄도 묶어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건이 닥치면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시로 훈련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공업계 내부에서는요, 이런 비상구 개방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승무원의 대응 강화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적 처벌 수준을 상향시켜서 네. 실질적으로 예방 효과를 노려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승객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발 방지를 위한 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마지막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범죄 피해자의 실업급여. 범죄 피해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건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항상 사건 사고를 전해드리다가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기분이 이제 되게 좋고 네. 마음이 가벼운데요. 범죄 피해로 인해서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진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는요, 공동으로 내부 지침을 정비하고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완화를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범죄 피해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서 피해자 보호의 어떤 사각지대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사실 이전에도 범죄 피해로 인한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했는데 특히 뭐 보복 우려 등의 이유로 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보통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범죄 피해자라고 해서 뭔가 과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퇴사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굉장히 곤란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정당한 이직 사유를 인정을 받으면 이제는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되려면 이 퇴사와 범죄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네네. 구체적으로는 범죄 피해가 근무지에서 발생을 했다거나 가해자에게 근무지가 노출돼서 범죄 피해로 인해서 더 이상
해당 근무지에서 근로 제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해자로부터 보복 등 추가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정당한 이직 사유로 규정이 됐고요. 검찰은 피해자들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이 신청을 하려면 고용센터랑 수사기관을 중복으로 방문하는 굉장히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검찰과 경찰에서 어떤 범죄 피해 사실 증명을 위한 수사 서류를 직접 고용센터로 제공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이런 방안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지원 방안도 있을까요? 네, 이런 방안이 굉장히 좋은데 네. 현재로서는 검찰이 피해자를 도와서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을 수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생계를 걱정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변화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요. 어떤 예전에는 가해자, 범죄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면 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이 조금 소홀했다고 한다면 네. 최근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업급여 외에도요. 네. 지난 2일에는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문자로, 개인의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사건 기록을 또 피해자가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열람 복사가 조금 번거로웠는데 그러한 권리를 조금 확대하는 그런 개선이 이루어졌고 또 실질적으로는 치료비를 지원한다거나 피해자 명의 재산을 지키는 가압류 이런 신청이 필요한데 법률 지원 방안도 마련을 해서 일선 검찰청에 시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피해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부 지침이 마련된 만큼 정말 빈틈없는 피해자의 보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첫 확정 판결, 현장 소장 징역 6년입니다.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참사 관련 첫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이 됐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사건 자세한 상황부터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재작년 7월 15일 아침입니다. 폭우가 쏟아졌던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 2 지하차도에 하천수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저렇게 지하차도에 무려 대피할 틈도 시간도 넉넉하게 주어지지 않은 채 너무 갑작스럽게 물이 들어왔죠. 네, 맞습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차량 운행도 어렵고 사람들도 맞습니다. 걷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시내버스를 비롯한 차량 무려 17대가 잠기면서 네. 버스 승객과 운전자 등 14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서 숨졌습니다. 네.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인근 제방인데요. 기록적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들을수록 이거는 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호강 일대 제방을 무단으로 훼손해서 피해를 키운 시공사 현장 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이 됐는데요. 1심에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선 징역 6년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공사의 현장 소장은요, 도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원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에 임시 제방을 설치했는데 이게 네. 조금 부실하게 네. 조성이 된 거죠. 그리고 또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겁니다. 명확한 인재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죠. 네. 이 임시 제방이 부실하게 건설이 되다 보니까 당시 그 엄청난 폭우를 받아내지 못한 겁니다.
현장 소장은 거기에 더해서 사건 당일에 이 임시 재방을 정해진 계획에 따라 만든 것처럼 도면과 시공 계획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재방 너머에 이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재판부에서. 이런 표현까지 잘 안 쓰시는데 네. 재방 너머에 부모 또는 친구가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 묻고 싶다고 하면서 이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견 불가능하거나 네. 자연재해가 아니다. 명백히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를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2심도 마찬가지로 유죄를 선고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시공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해서 형량이 줄었군요. 네, 징역 6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현장 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즉 항소심을 확정을 했고요. 네. 이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 그러면서 검찰과 현장 소장 측의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을 했습니다. 네. 재판부 판단에 대한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미 뭐 대법원까지 판단이 됐는데 네. 의견을 제시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은 그래도 판단을 한다면 이 사건 자체가 말씀드리고 아시다시피 자연재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위험을 알고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고 결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재판부의 말처럼 이거는 인재였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2심에서 형량이 비록 조금 낮춰졌지만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처럼 중형이 유지된 것은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을 무시한 고의적인 행동이고 14명이 희생됐죠.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반얀트리 부산 리조트 화재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사 현장의 어떤 안전 불감증 그리고 무책임한 관행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네. 자, 현장 소장은 징역 6년이 확정이 됐고 재방 부실 공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던 감리단장은 징역 4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고 직후에 참 많은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현장 소장뿐만 아니라 감리단장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던 것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네. 실제로 오송 참사와 관련해서 충청북도 그리고 청주시, 소방, 경찰, 행복도시 건설청 관계자 등 무려 43명이 그리고 법인 2곳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소방관부 2명만 항소심을 앞두고 있고요. 나머지 피고인들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특히 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는요. 네.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을 해서 이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2개월이 넘게 재검토 중입니다. 네. 이범석 청주시장의 경우 6월에 첫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재판이 중대시민재해 1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더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6월 1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 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네. 기소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이 시장은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재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함께 기소된 이상래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과 시공사 전 대표도 같은 날 법정에 나올 예정입니다. 청주시장 혐의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았고 당당 공무원들의 위법 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했다.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 청장도요, 재방을 재해 예방 대상에서 빼서 현장 점검이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네. 지난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재해로 형사 책임을 지는 첫 사례인 만큼 이 재판 결과가 앞으로 이런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책임의 어떤 범위와 기준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좀 나뉘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범석 청주시장의 재판, 특히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이범석 청주시장 재판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시장 개인이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네. 여기에 대한 겁니다. 특히 지자체장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가 핵심인데요. 검찰은 이 시장이 재방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위험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공무원들의 부실 대응을 방치했다, 이렇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이 시장 측에서는요, 현장을 직접 관리한 건 아니고 행정 전반에 대한 총괄,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리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쟁점입니다. 이번 재판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장이 시민재해로 처벌받는 첫 사례입니다. 네. 첫 사례는 저희 이제 재판상 판례로 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네. 법원이 어디까지 책임을 묻는지를 기준 삼아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이 넘도록 중대시민재해가 실제로 적용된 사건은 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한 건뿐입니다. 이태원 참사나 작년에 발생한 무한항공 참사, 또 얼마 전 일어난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은 중대시민재해 적용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2022년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벌써 2년을 넘겼습니다. 네. 당시 159명이 숨졌고 아직도 많은 분들의 기억에 생생하고 이태원역을 지날 때마다 굉장히 맞습니다. 마음이 착잡한데 네. 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해 12월 29일에는 무한항공에서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대형 사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모든 사건에 중대시민재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 서울 강동구에서 일어난 네. 싱크홀에 빠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고도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가 왜냐면 이 법에서 시민재해라는 범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법에 따르면요, 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어떤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즉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수단에서 결함이 있어야지 네.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도, 차도, 활주로 같은 일상적인 공간은 여기서 법에서 말하는 대중교통, 공공시설에 포함이 안 되면서 안타깝더라도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즉 지금의 법은요, 시민이 겪는 사고 중에 일부만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는 셈입니다. 네. 최근에 또 창원 NC파크에서도 외벽 구조물이 추락해서 시민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지 네. 않았습니까? 이 사건의 경우도 좀 시민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이 중대시민재해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도 이 법에 어떤 허점이라거나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중대시민재해의 범위를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법에서는 시민재해를 너무 좁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많은 사고가 법의 보호 바깥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도 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이라고 하죠. 여기서도 범위가 제한적이다. 재해 예방도 어렵고 시민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요. 전문가들도 이러한 그 법 규정상으로는 부실 시공으로 아파트나 학교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현행법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라고 네. 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법을 개정하려면 필요성은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아직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네. 일부에서는 처벌 범위만 넓히는 것은 부담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무조건적인 처벌 확대보다는요, 서제는 어떤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먼저 정비를 하고 그에 맞춰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그러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의 사망, 또 중상 사고인데 적용 범위가 좁아서 안전확보에 좀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범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개선이 되기까지는 좀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송 참사가 난 지 어느덧 1년 9개월이 흘렀는데요.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최고 책임자의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모 사업 자체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요. 네,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9개월이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네. 처벌이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추모 사업도 거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가 있었던 현장에는요, 기념비나 안내표지 하나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사건이 잊히지 않도록 어떤 추모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행정기관 간의 어떤 책임 떠넘기기나 예산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큰 희생을 겪은 만큼 책임 회피보다는 바로잡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이러한 추모 작업도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자,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킥보드 타던 10대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오후 9시 50분쯤 경남 김해시에서 주행하던 크루즈 승용차와 킥보드가 충돌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몰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는데요. 이 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몰고 있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또 한 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죠.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목숨을 잃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사고는 지난 14일 밤 9시 50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킥보드와 충돌을 했고 킥보드를 타고 있던 학생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학생은 이제 헬멧 안전모는 사용하지 않고 네. 있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운전자는 음주를 하지도 않았고 무면허도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도로에서 차량과 같이 달리는 이동 수단이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별다른 보호 장비 없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전동 킥보드도 면허가 있어야 빌릴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중학생도 당연히 면허가 없었겠죠. 네, 근데 요새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네. 모르는 분들이 많았죠. 네. 전동 킥보드도 작고 가볍게 보이지만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네. 특히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요, 만 16세 이상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만 16세 이상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중학생이었죠. 이 숨진 중학생은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빌릴 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원래는 면허가 있어야 되고 16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네. 이 대여 시스템에서 허점이 발견이 된 겁니다. 업체에서는 면허가 필요하다라고 안내는 하고 있어요, 분명히. 네. 하지만 실제로는요. 어떤 학생들도 어플이라고 하죠. 앱을 깔고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증 절차 그리고 관리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CCTV를 확보하고요. 신호 위반이나 과속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 정말 많이들 이용을 하십니다. 개인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은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안전 조치는 좀 미비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길을 다니다 보면은요, 전동 킥보드를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를 많이 발견합니다. 네. 심지어 이제 하나의 킥보드 위에 2명의 그러니까요. 학생이 여럿이 타고 앞뒤로 있어요. 네, 네. 3명까지 본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앞뒤로 붙어서 헬멧이나 어떤 보호 장비 전혀 없이 타고 있는데 그럼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맞아요. 면허가 있을까? 저게 대여가 됐나? 위험할 텐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안내문에는 면허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써 있지만 실제로는 쉽게 빌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실태를 밝혀주는 통계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6년에는 388건이었는데 2023년에는 무려
4.7배가 증가해서 1,820건입니다. 사고로 인해 중증 외상 환자도 3배 이상 늘었어요. 네. 그런데 이 같은 기간에 차량이나 오토바이 사고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개인 이동장치, 보통 이제 킥보드 네. 이런 사고는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그만큼 사고 나기가 쉽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몸이 맨몸으로 조그마한 킥보드 상으로 가속이 붙으면 그 아무 보호가 안 되는 상태에서 차량이나 뭐 물건에 부딪혀도 이 네. 인체가 약하기 때문에 네. 쉽게 다칩니다. 네. 실제로 부상 부위가 머리가 가장 많아요. 네. 그래서 42.4%로 머리 손상이 가장 많았고 네. 가슴, 그다음 다리 그 순서로 부상이 됩니다. 헬멧 미착용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2023년도에 응급실을 찾은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 중에 네. 무려 40%가 15세에서 24세 청소년, 청년 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단순히 이용 제한 문구로는 부족하고요. 면허 인증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보호장비 착용도 의무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접근도 일부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네. 지난 14일에 발생한 중학생의 사고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개인형 이동 장치 전동 킥보드를 주행하면서 안전수칙에 좀 무지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뭐 알고 있는 게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안전모는 써야 되겠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네. 면허를 가져야겠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동 킥보드를 타는 분들의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잘 모르는 청소년이라거나 네. 초보 이용자, 한번 맞습니다. 처음으로 타볼까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칙을 아셔야 되겠죠. 먼저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요, 만 16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합니다. 헬멧 착용은 의무고요. 네. 2명 이상 같이 타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네. 속도도 중요한데 시속 20km 이하로 운행해야 안전하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안전의식이 낮은 만큼 심각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고 속도 하향 등 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가 현재는 25km로 알고 있어요. 네, 현재로서 법정 최고 속도는 25km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속도가 사고 위험에 비해서 너무 빠르다고 지적을 그렇군요. 합니다. 그래서 시속 20km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네. 특히 저희 차량도 그 속도 제한이 있는 것처럼 네. 야간이라거나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쓰는 도로에서라거나 네. 아니면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장소에서는 심지어 15km 이하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시속 25km에서 불과 5km만 줄여도 정지거리가 줄어들고 충격량도 36% 정도 그렇겠네요. 감소합니다. 네. 속도만 낮춰도 사고 위험과 피해가 크게 줄어들죠. 실제로 독일이라거나 일본, 프랑스 등 교통안전 선진국은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를 2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올바르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주의사항 정리해 주실까요? 네,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본 수칙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면허 확인, 그리고 안전장비 착용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되고 또는 네.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헬멧 착용이 의무이고요. 가능하다면 거의 못 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장갑이나 무릎 보호대, 팔꿈치 네. 보호대까지 함께 착용하면 더 안전하겠죠. 두 번째로는 혼자 타셔야 되고 음주는 절대 금지입니다. 대부분의 전동 킥보드는 1인 탑승만 허용되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처럼 음주 단속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네. 실제로 범칙금이 10만 원이고요. 측정에 불응하면 13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 점 아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용 후에 주차 예절도 중요하죠. 보행로라거나 횡단보도, 정류장은요,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꼭 피하셔야 되고 쓰러져서 통행을 막지 않도록 바르게 세워서 반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자, 생생법률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